네, 여야가 다음 주 수요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법안과 N번방 방지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통합당과 한국당의 통합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도 관심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는 20일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법안 그리고 N번방 방지법 등을 처리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형제복지원 관련 과거사법 개정안도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견차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과거사 문제는 배상 보상 문제를 빼고 중요한 부분만 합의하겠다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양쪽의 의견차가 좁혀지면은 상당 부분 가능성도 높고요. 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후속 법안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 N번방 이것도 중요하겠죠. 지금 이제 여야 모두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마지막 국회가 본회의가 될 텐데 이게 이제 여야 원내사령탑 모두에게 시험대가 되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김태년 여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177석 슈퍼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하겠지만은 결과물을 내야 되니까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겠고 여기에 비해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 압박감이 심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한 3가지 숙제가 남아 있는데 당장 참패에 빠져 있는 통합당을 재건해야 될 그런 이제 숙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슈퍼 여당을 103석으로 177석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똘똘 뭉치는 그런 이제 결속력이 또 필요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뭔가 좀 과거와는 달라진 보수당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 20대 국회 하면은 동물국회, 식물국회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몸싸움으로 인해서 최악의 법안 처리율을 기록한 이제 그런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 본회의를 열면 뭔가 좀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줄 것은 주고 또 받을 것은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태년 원내대표도 협치하겠다 했으니까 네. 두 분이 좀 정말로 서로를 존중하는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통해서 이번에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좀 성과를 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일단 졸속은 안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만큼 좀 순탄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0대 마지막 본회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20대 국회가 이제 29일로 이제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대 최악의 국회 그리고 입법 처리율이죠. 처리율이 지금 37%. 그리고 15,261건이 처리되지 않고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되고 지금 김태년 그리고 주호영 두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됐고 이번 선거의 결과 여당 압승, 야당 참패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압승한 여당도 상당히 겸손해야 되고 참패한 야당도 또 오히려 더 겸손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마지막 임시국회가 상당히 기대를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야당의 여러 가지 추진하는 법률의 안을 가지고 치열하게 지금 대립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다만 코로나19 법률이라든가 고용보험법, 취업촉진법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금 현실적이 있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법률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입법적인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의된 법안이 한 2만 건 되고 지금 15,000건 이상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대폭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서 45%가 된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없고 이제는 20대 국회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새로운 그릇에 새로운 어떤 국민의 뜻을 담아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일반 서민들을 위한 입법은 상당히 진척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120건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능하면 여야가 최대한 많이 통과시켜야 되겠고 특히 이제 코로나19 관련 그리고 민생 관련 법안은 예. 반드시 당리당략을 넘어서 이번 마지막 본회의에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김태년, 주호영 의원은 17대 의원 동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물론 이제 20대 마지막 국회고 21대로 넘어가는 그 교량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서로 타협이 안 되고 삐뚤어지면 이것이 21대 전반기 1년 내내 원구성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여야 간의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자제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일말에 좀 기대를 해서 이것은 국회라는 것은 결국은 입법률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법률이 좀 저는 이번 마지막 국회에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마지막은 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국회 개원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여야 신임 원내대표 첫 회동은 일단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원구성 협상 또 3차 추경안 협상 이게 좀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상당히 기대는 하지만 또 염려도 돼요. 예.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여당은 슈퍼 여당인데 또 야당은 103석의 보수 역사상 약체 야당이기 때문에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양쪽이 좀 무리하게 격돌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대화와 타협, 협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가장 크게는 이제 두 가지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장 이제 국회 원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렇죠.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3차 추경안이 이미 예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차 추경안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뭐 의석수 배분을 하면은 여당에서 한 11개에서 12개 가져가고 그리고 지금 통합당에서 한 6, 7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장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법사위 위원장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법사위 권한을 지금처럼 그대로 강력한 권한을 유지할 거냐.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에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김태년 여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체계 작구심사 권한이 있거든요. 이 권한을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 좀 쉽게 얘기하면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네네.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관행에 따라서 야당에게 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법사위에서 체계 작구 심사의 명목을 가지고 심지어는 법안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는 법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야당에게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넘겨주게 되면은 여기서 또 병목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한을 약화시키든지 아니면은 표결해야 되거든요. 그럼 법사위원장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래서 만약에 통합당에서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도 반대한다. 그리고 법사위원장도 우리가 갖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강대강으로 충돌하 우리가 남아있다라는 이제 부분 하나 하고요. 근데 이제 3차 추경 관련해서는 한 30조 정도를 추경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역대 이제 최고의 추경이 될 텐데 최대의 추경이 될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시겠지만 여당에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한국판 뉴딜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대적으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세워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이것과 반해서 지금 통합당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가지고 굉장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원만한 타결이 나오지 않으면 시작부터 강대강으로 갈 수가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하나만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네. 우리의 재정 건전성은 OECD 평균 국가가 110%면 우리 이제 4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채무 비율이 굉장히 건전한 편이다. 그리고 이제 IMF조차도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 부양 정책의 방향이 맞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어서 통합당과 한국당의 합당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한국당 간담회에서는 합당을 추진하기로 결정은 했는데 어떤 시기나 형식을 놓고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신경전이 벌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당 대표 임기를 8월까지 연장하기로 추진을 했는데 그렇다면 독자 노선을 갈 가능성 아직도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뭐 정당 특히 야당에서는 지난 총선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통합당, 한국당 물론 지금 84석 19석에서 103석인데 네. 정치적인 실리를 따질 가능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4+1 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들어졌고
여기서 위성정당이 만들어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날 합동 최고위를 해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합당 절차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주도한 정당에서는 이것이 이제 선제적으로 해결이 됐고 이 화살이 지금 통합당과 한국당으로 가 있는 것 아닙니까? 통합당과 한국당은 지금 현실적으로 통합을 하려면 각 당에서 수임기구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당에서 2명, 그리고 한국당에서 2명 해서 양당 통합 수임기구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통합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합의를 한 다음에 어떻게 신설합당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정하고 이런 가운데 이제 19일 날 한국당은 최고위 의결만 하면 되는데 통합당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것은 당이 크기 때문에 전당대회도 열어야 되고 여기에서 또 전국위원회도 개최도 해야 되고 물론 이거 할 때 새로운 신임 대표 예를 들어서 비대위원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복잡한 면도 있고 물론 통합은 한다고 했지만 언젠가는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29일까지 원유철 대표가 지금 임기 마무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8월까지 임기 연장을 한다는 것은 지금 원구성 협상이 앞서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구성에서 지금 통합당이 상당히 불리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통합을 추진을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이 잘못되면 뭐 공수처장 임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이 합당은 했지만 야당은 상임위원장을 한 석이라도 더 그리고 공수처장의 추천권도 하나라도 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아마 통합을 계속 딜레이할 미룰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네,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제 SNS에 심경을 밝혔습니다. 뭐 당장 합당 즉시 아무것도 맞지 않겠지만 좀 억울한 부분도 좀 있다라고 토로를 했는데 비례정당은 범여권은 비례정당이 수두룩하다. 이건 좀 열린 우리 민주당을 겨냥을 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뭐 열린민주당을 겨냥한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원유철 원내대표가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통합당이 이제 모정당이거든요. 여기는 자정당이고 그래서 비례위성정당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또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고 그러면은 빨리 합당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은 즉각적으로 합당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여운을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합당의 시기 그리고 합당의 방법 가지고 주영 원내대표하고 약간 결이 달라요. 지금 이제 합당 시기와 관련해서는 주영 원내대표는 당장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유철 대표 같은 경우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라면서 또 동시에 임기가 5월 29일까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최대한 지금 석 달, 8월 말까지로 임기를 연장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국회 원구성 이후로까지 합당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 남아 있고 또 지금 합당과 관련해서는 모정당과 자정당이 합당을 하니까 민주당하고 시민당처럼 흡수통합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당대당 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러면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뭔가 지분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어떤 지분이냐. 그럼 뭐 당 지도부 구성에서 뭐 몫을 내놓으라든지 또는 국회의원들 당선자들 상임위 배분할 때 뭔가 배려해달라든지 또 사무처 당직자를 배분해달라든지 이런 지분을 좀 갖고 계속해서 줄다리기 하려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여기까지면 저는 다행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별도 교섭단체를 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게 자꾸 비례위성정당을 소멸시키려는 게 아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전제로 지금 자꾸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뒤집으면 이게 안 되면은 그러면은 비례위성정당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거냐. 별도 교섭단체로. 그런 이제 뉘앙스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길로 가게 되면 통합당은 더 국민들로부터 집탄을 받는다. 그래서 하루빨리 자꾸 이런저런 탓할 게 아니라 민주당처럼 시민당처럼 깔끔하게 합당을 해서
통합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또 떠오르고 있는 게 열린 민주당과 민주당의 관계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축하 전화를 하면서 권력기관 개혁하는 데 열린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글쎄 선거 기간에는 뭐 우리 정당이 아니다. 네네.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주장도 하고 했는데 네.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나간 직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같은 소속 정당은 아니지만 청와대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사법개혁 이런 데 상당히 큰 주장도 했고 이 열린민주당 자체가 물론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 거기에 또 이렇게 같이 공유한 그런 어떤 개념이 같이 이제 상존하고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사법개혁의 정신 이것을 저는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결국은 이념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한국당에서 그리고 또 통합당에서 이런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이 합당을 했지만 또 다른 위선정당이 남아있다는 것은 바로 열린민주당을 이제 지칭하는 것인데 여기에도 이제 의원 수가 몇 명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대통령의 여러 가지 대선 공약했던 여러 공수처라든가 사법개혁의 어떤 핵심 아젠다가 이 정당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말까지 결국은 자신이 내세운 여러 가지 대통령 공약 이런 것들을 최대한 실현을 시키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가장 큰 업적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열린민주당의 민주당의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상당히 뒤에서 이렇게 응원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이런 것들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2년 뒤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대선 국면을 접어들 때 상당히 열린민주당의 이런 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 개혁 이런 것들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분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소중한 저는 대통령이 봤을 때는 상당히 소중한 그런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열린민주당하고 민주당은 합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세력이 같잖아요. 민주당도 친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열린민주당도 친문 친조국인데 다만 이제 열린민주당은 두 가지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는 더 강성이다. 더 강성 지지 세력이다. 또 하나는 민주당 본류에서 떨어져 나온 세력이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같은 세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합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내부에서도 뭐 잠룡으로 분류되고 있는 김두관 또 우상호 이런 의원들도 빨리 합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언제 합치느냐라는 문제인데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절대 합칠 수 없다. 라고 네네.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해찬 원내대표의 임기 중에는 합치기가 어렵고, 그럼 언제 합치냐? 그러면 이제 8월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전당대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합당 문제가 제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네.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대표,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그때 합쳐지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전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좀 이제 다른 각도로 민주당을 위해서라면 저는 합당을 해서는 안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드는데 상당히 개혁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앞서가 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통합된 민주당보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과거에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정당들이 지금 상당히 왜소화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진보적인 가치의 개혁을 앞장서서 주장하는 정당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주장을 하고 지금 집권 여당 민주당이 여기에 따라가는 그런 형태를 저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유리할 것 같고 만약에 합쳐진다면 파이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파이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집권 정당이 정책적 실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이가 커지면 그만큼 실수할 위험성도 많고 이렇게 커지면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견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개혁적인 마인드와 그리고 지금 현 정권을 서포트하는 마인드 이런 것들이 분리적으로 가는 것이 민주당한테 유리할 것 같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보고 통합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하나로 합치면 공격에
포인트도 하나로 맞춰지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격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합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당 입장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분리해서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예, 반대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진중권 전 교수가 이제 미래통합당 토론회에서 상당히 좀 수위 높은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통합당은 뇌가 없다, 뭐 브레인이 없다 이런 독설을 좀 쏟아냈는데 토론회 참석자들은 또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하거든요. 두 분께서는 이 발언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보수 정치가 좀 나아가야 될 길은 좀 어떤 방향일지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요, 교수님? 네, 저는 뭐 전반적으로 쭉 제가 자세히 읽어봤는데 대체적으로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마 현장에 있었던 통합당 의원들도 대부분 공감했을 것 같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연사로 초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보면은 이제 크게 단기적 폐인 원인으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응, 그걸 이제 하나 꼽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폐인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면서 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짚은 부분이 이 탄핵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당, 특히 이제 보수 수구 세력, 아스팔트 태극기 세력 중심으로 탄핵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이 태도가 굉장히 잘못됐고, 그리고 이제 황교안 전 대표 하면은 탄핵 정권의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는데 이 사람을 당 대표로 불러왔다는 것 자체가 국민 유권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됐기 때문에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반드시 통합당이 미래 나갈 수 없다라는 지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수 극우 유튜버들과는 절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공감을 해요. 그럼 이제 앞으로 통합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뭐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려면 진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폐인을 진단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지금도 내부의 지도부조차도 구성을 못하는 이런 통합당의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당분간 미래가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은 이 다음에 대선도 패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도 패배해서 6연패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염려를 벌써 드러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 폐인을 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지금 보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보수하면은 우리가 시대와 반대로 가면 반동이거든요.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면은 수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정확한 보수라면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만 보수는 진보와 좀 다른 것이 안정적인 변화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기본 개념이 정립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 기본 개념이 정립이 되면 그 바탕으로 해서 과연 지금의 통합당은 어떤 노선, 어떤 정책을 추구할 것인가라는 걸 정해야 되는데 지금 폐인도 분석이 안 됐으니까 이런 부분이 정립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국민 유권자들에게 통합당, 보수가 달라졌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야만이 미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장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진중권 의원이 이제 브레인이 없다, 뇌가 없다. 사실은 통합당 같은 경우는 국민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이제 비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런 비판은 뭐 지식인들이 할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미국의 정당사를 보면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배출한 정당이 조지 워싱턴 당인데 조지 워싱턴이 재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자 조지 워싱턴 당이 없어지고 그때 당시 야당인 공화민주당이었습니다. 공화민주당이 한 정당이었는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분화해서 오늘날 보수의 양대 주축으로 이렇게 이제 성장해 왔고 만약에 통합당 보수정당이 만약에 이렇게 지리멸렬하고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참패를 하면 보수정당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분화해서 새로운 정당 체제가 들어설 가능성도 미국 정치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게 돼서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것은 뭐 코로나19 때문에 대통령의 리더십을 국민들이 앞으로 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 이렇게 이제 힘을 실어주는 측면이 이제 다분하고 그리고 통합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새로운 어떤 정당을 건설하고 그리고 시대 정신을 읽는 지도자 배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연전연패하고 지금 자중질환에 빠지고 지금 갈팡질팡하고 갈 길을 잃은 그런 어떤 길 잃은 어린 양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데 한국의 정당 정치는 물론 보수주의고 지역주의 정치가 팽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보수 정당과 약간의 진보적인 색채가 정당이 서로 경쟁을 해야만이 우리가 남북 불이 분단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효율적인 어떤 보수와 진보가 같이 가고 북한의 위협이라든가 대외적인 안보 환경에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무엇이 문제냐? 왜 연전연패해서 4번에 패하고 앞으로도 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을 하냐? 저는 뭐 시대 정신을 읽는 그런 지도자가 없다고 봅니다.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갈 길을 잃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이것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가 없었다. 미국에서 1930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되고 4번의 대통령을 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대공황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좌파적인 여러 가지 정책을 대폭해서 나중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그런 비판도 받았지만 결국은 미국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4번의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수 정당은 이제 사퇴를 했지만 차기 대선을 앞두고 내부적으로는 지도자를 발굴하는 시대 정신을 새로 어떤 당의 어떤 정강 정책이라든가 아젠다로 만들어서 이렇게 새 출발하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건데 다음 주 월요일이 5월 18일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야 정치권이 광주로 집결을 하고요. 또 여기에 특히나 통합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광주 방문이 당 변화에 어떤 좀 변환점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입장문 내고 사과문 발표하고 또 5.18 관련 단체들에 대해서 뭐 법정화 등등 뭐 5.18 유공자들에 대한 뭐 처우 개선 등등 내놨는데 그건 굉장히 잘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첫 지역 일정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방문하겠다라는 건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진정성이에요.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뭐 보여지기식 행보라든지 네. 또는 뭐 당리당락적인 그런 방문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결국 방문했다가 물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가 광주 지역에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에요. 수백 명이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발포 책임자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법정에서도 계속 정말 목불을 일견의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픔을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통합당 보수 측에서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게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광주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5.18 관련 망언 자들에 대해서 전혀 터무니없는 그런 징계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정말로 국민들에게 통합당 인식이 달라졌다. 네. 그렇지 않으면 지역 정당으로서 고립된 이걸 탈피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을 개헌하게 된다면은 네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집어넣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는 찬성이고요. 차라리 이런 부분도 통합당에서 먼저 오케이.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개헌하면 전문에 넣자. 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것이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5.18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